청소년기를 되돌아보는 것은 나이 먹은 사람들의 특권이다. 나의 전문가 동료들의 단체를 위해서 정신분열증 분야에서 내가 경험한 것을 종합적으로 제시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은 만프레드 브롤러 교수의 호의적인 관심 덕분이다. 브루크 휠츠리 정신병원의 젊은 조무 의사였던 내가 그 당시 나의 주임 교수였던 오이겐 브로일러 교수에게 나의 박사학위 논문의 주제를 정해달라고 부탁드린 것은 1901년의 일이었다. 그는 나에게 정신분열증의 관련 붕괴를 시험적으로 연구할 것을 제안했다. 그 당시 우리는 연상실험의 도움으로 정신분열증 환자의 심리 속으로 파고들어가 정신분열증에서 표현되는 정감적으로 강조된 콤플렉스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신경증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은 컴플렉스들이었다. 컴플렉스들이 연상실험에서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는 그 표현 양식은 급성적으로 혼란에 빠진 많은 사례에서는 히스테리 환자와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사례의 경우, 그러니까 언어 영역이 함께 침해된 경우에는 정신분열증에서만 특별히 볼 수 있는 상이 나타났다. 즉 신경증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수의 연상의 차단, 보속, 조어증, 동문서답, 그리고 탈락 등이 컴플렉스를 자극하는 자극어 주변이나 그 자극어의 반응에서 일어났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서부터 특수한 장애의 구조 속으로 탐구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로서는 거기에 대해 아무런 답도 구하지 못한 채 둘 수밖에 없었다. 나의 존경하는 스승인 주임 교수도 어떤 조언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나는 그 당시에 분명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다른 하나의 주제를 골랐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비교적 다루기 쉬운 주제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대상이 한 소녀의 체계적인 인격의 해리라는 점에서 정신분열증의 유비를 묘사하는 것이었다. 그 소녀는 영매로 알려져 있고 신경술의 자리에서 진정한 목류병을 일으켰으며 그 가운데서 의식에서는 낯선 내용이 무의식에서 출현하여 인격 분열의 가시적 원인을 이루고 있었다. 정신분열증에서도 아주 흔하게 낯선 내용들이 발견되며 그것은 갑자기 의식을 범람하고 인격의 내적 결속을 분해하는데 물론 정신분열증의 특징적인 방식으로 한다. 신경증적 해리가 체계적인 성격을 결코 놓치지 않는 데 비해 정신분열증은 이른바 비체계적인 우연성의 상을 보인다. 신경증의 특징을 나타내는 의미 연관성을 흔히 식별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한다. 여기서 우선 좀 보시면 융이 초기에 심령술에 관심을 가졌던 게 보이죠. 어떻게 정신분열증을 이해하면서도 심령술하고 관계 속에서 정신분열증을 파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영매 역할을 했던 어떤 소녀를 관찰한 그런 체험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융이 굉장히 과학적인 탐구를 하고 있지만 과거에 연금술이나 영지주의 그리고 어떤 심령술 이런 부분에도 이것이 비과학적이라고 내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포괄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단순하게 자연과학적인 태도로만 접근한 게 아니고 그리고 사이언티픽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보통 유사과학적인 심령술이나 연금술 이 분야에 굉장히 깊이 이분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일어나는 현상까지를 포괄해서 이해하려고 애써 왔다는 것.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동시생의 원리나 이런 것들도 일반 과학적인 원리로서는 입증되지 않은 많은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과학적인 태도, 사이언티픽한 애티튜드를 넘어서는 영역까지 가 있고 특히 심령술적인 것이나 영성적인 거나 종교적인 것 이런 분야를 과거의 연금술이나 영주주의까지를 포괄하는 이렇게 넓은 관심사를 가진 분이었기 때문에 넓은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프로이드 입장에서 과학적인 좀 더 과학적인 어프로치를 하고자 했던 프로이드와 처음 의기투합하는 듯 했지만 올해 한 6, 7년 지나서는 서로 이별해야 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렇게 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의 한 분파로 융의 분석 심리학을 자리매김하는 분도 있지만 융은 프로이드와는 처음부터 사제지간이나 이런 관계가 아니었다. 이미 융은 프로이드를 만나기 이전부터 자기의 독특한 영역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다. 그리고 관심사가 다른 분이었다고 해서 조금 더 독립적인 입장에서 보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이해하고 가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분들이 프로이드나 융이나 아들러나 이런 분들은 또 철학적으로 보면 니체의 영향을 다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는 공부하는 영역이 깊이 들어가지 못한 상황에서는 이분들을 그냥 병렬로 평가하는데 그 이전에 또 괴테나 니체나 많은 서양의 철학자들의 영향이 이분들에게 다 같이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런 영향들이 어떤 니체의 철학은 나중에 가서 나치즘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그 슈퍼맨에 대한 어떤 추구 이제 이런 것들이 어쩌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인간을 바라보는 비유 특히 아들의 태도나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 융의 태도 프로이드의 태도가 각각 다르지만 그 연원들은 그 이전에 이런 서양 철학의 근거가 함께 있다고 이해하시면서 그건 기회 되는 대로 우리가 좀 더 깊이 공부해 볼 필요가 있을 거다고 숙제로 남기고 오늘 얘기를 계속하죠. 1907년 간행된 주발성 치매의 심리학에 대하여라는 논문에서 나는 내가 그 당시 알고 있는 바를 표현하고자 했다. 그때 다룬 대상은 특징적인 언어 장애를 가진 전형적인 편집증 환자였다. 비록 그 환자의 병리적인 내용이 보상적인 내용임을 알 수 있어 그 내용이 체계적 성질을 보여주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었으나 그 표현의 밑바닥에 있는 관념들은 비체계적인 우연성에 의해서 이해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분해되어 있었다. 그 내용이 본래 가지고 있는 보상적인 의미를 다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확대된 확충 작업을 통해서 얻은 연상 자료들이 자주 필요했다. 정신분열증에서 신경증 고유의 성격을 붕괴시키고 체계적인, 즉 대등한 유비 대신에 모순되고 기괴한 아니면 전혀 예기치 않은 그런 유비들의 단편들이 생겨나는 까닭이 어디에 있는지 우선은 알 수가 없었다. 우리는 그저 이와 같은 관념의 붕괴가 정신분열증의 특징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었다. 정신분열증은 이와 같은 특이성에서 정상적인 정신현상, 즉 꿈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꿈속에서 우리는 겉보기에 똑같은 우연하고 모순되고 조각난 성격을 관찰할 수 있다. 그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확충적 방법이 요구된다. 그러나 꿈과 정신분열증에서 결코 관가할 수 없는 차이점은 꿈은 수면 상태에서 그러니까 의식이 고도로 차단된 상태에서 일어나며 정신분열증적 현상의 의식의 기본적 진압력을 별로 혹은 전혀 침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곁들여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정신분열증 환자 대다수의 꿈과 정상인의 꿈을 구별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점이다. 정신분열증 현상과 꿈이 깊은 유사성을 보여준다는 인상은 나의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더욱더 확고해졌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선 심플한 얘기이긴 하지만 꿈속에서는 의식이 차단돼 있죠. 어떤 면에서 거의 전의식 단계죠. 그런데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의식 자체는 지금 있는 거죠. 꿈꾸는 상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우선 큰 차이가 있다. 1909년 정신치료 개업에 전념하기 위해 대학병원을 그만둔 뒤에도 나는 내가 우려한 것과는 달리 정신분열증과 접촉하고 있었다. 오히려 나는 개업을 하고 나서 예상 밖으로 나 자신도 적지 않게 놀랄 만큼 이 질환과 처음으로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다. 잠재적인 정신병은 발현된 정신병 증례에 비해서 놀라울 정도로 많다. 정확한 통계적 사실은 알 수 없지만 내 추측으로는 10대 1 정도 되는 것 같다. 히스테리성 신경증이나 강박신경증 같은 전형적인 신경증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치료 과정에서 잠재적 정신병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때로는 발현된 정신병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이것은 정신치료자가 항상 조심해야 할 사실이다. 비록 내 자신의 공로라기보다 운이 좋아서 나의 환자 중에 잠재적 정신병이 정신병으로 빗나가 버린 환자를 보지 못했지만 공동으로 치료한 의사로서는 그런 증례들을 상당히 많이 목격하였다. 예를 들면 전형적인 강박신경증의 강박충동이 차츰 그에 해당되는 환청으로 변한다거나 틀림없는 히스테리가 사실은 여러 가지 정신분열증 형태를 덮고 있는 것이 밝혀지는 경우 등인데 이런 경험은 임상정신과 의사에게 결코 생소한 일이 아니다. 어쨌든 내가 개입하기 시작했을 때 정신병원에서 비교적 다수의 잠재적 정신분열증을 흔히 무의식적인 그러나 조직적인 의도로 회피하고 그 대신 심리학자에게 조언과 도움을 부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나에게 새로운 사실이었다. 이 증례들은 당시 정신분열증 소인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정신병인데 의식의 무상이 아직 결정적으로 파괴되지 않은 사람들이다. 여기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그 잠재적인 정신병 환자가 많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 신경증 환자지만 잠재적 정신병을 가진 분들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치료하다가는 오히려 이분들이 기저에 있는 정신병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하는 이런 위험성이 있겠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 또 어떠면 요즘 오디너리 사이코시스라는 개념으로 얘기하는 분도 많이 있는데 보통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분의 심리 기저가 언제든지 붕괴될 수도 있는 가능성, 정신증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이런 소인을 가진 분들도 꽤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정신증으로 고생하거나 그리고 그런 잠재 가능성을 가진 분들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얘기를 계속 들어보죠. 이제 내가 정신분열증 장애를 심리적 수단으로 치유할 수 있고 또한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실제 경험을 통해서 확신하게 된 지 만 50년이 된다. 내가 보기에 정신분열증 환자는 치료에 임해서 신경증 환자나 다름없이 행동한다. 그는 같은 컴플렉스들과 같은 통찰과 요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토대의 안정성이 다르다. 신경증 환자는 본능적으로 자기의 인격의 해리가 결코 그들의 조직적인 성격의 상실을 일으키지 않으며 그의 전체성 및 단일성과의 내적인 관련이 결코 심각하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데 비해 잠재적 정신분열증 환자는 항상 그의 토대가 어디선가 굴복하여 멈추지 않는 붕괴를 일으키고 그의 관념과 개념 그리고 그 긴밀함과 다른 사람에 대한 관계, 다른 연상 영역이나 주위 세계와의 조화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항상 계산에 넣고 있다. 이로써 그는 우연성이라는 극복할 수 없는 혼동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그는 안전하지 못한 토대 위에 서 있고 그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다. 그의 정신 상황이 지닌 위험성은 흔히 대재앙, 세계의 몰락 또는 이와 비슷한 것에 관한 격렬한 꿈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그가 서 있는 바닥이 흔들리기 시작하여 벽이 휘거나 옮겨지고 단단한 땅은 물이 되고 폭풍이 그를 공중으로 날리고 모든 친척들이 죽는 등의 꿈을 꾼다. 이와 같은 상들은 관계의 근본적인 장애, 다시 말해 환자와 그의 주위 세계와의 상호관계의 근본적인 장애를 묘사하며 그를 위협하는 고립을 암시한다. 여기서 실제 정신분열을 가진 분들을 아마 우리 이은승님도 자주 만나보고 있을 텐데 이분들의 어떤 호소 속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분들 세계 멸망이라는 주제가 가끔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만났던 분은 자기는 항상 최후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산다는 얘기를 해요. 그 최후 심판을 생각하고 산다는 것은 매일매일 이분은 세계가 붕괴되는 것을 느끼면서 산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표현하기 어려운 그 큰 대재앙들이 이 사람들에게는 항상 가까이 있어서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전혀 세상에 토대가 없죠. 안전하지 않은 거죠. 모든 것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다고 보이죠. 혹시 이은숙님이 경험했던 분들 중에는 이런 어떤 호소가 있었으면 좀 소개해 보면 좋겠어요.
또 항상 붕괴될 수 있는 그 현실을 불안하게 생각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세계가 심판을 한다. 그렇죠. 이거는 심판 주제가 항상 나오죠. 지구가 멸망한다. 이게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예. 영화 속에서나 보지. 근데 이렇게 평범한 얘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뭐 옛날 시대 얘기를 한다든지 막 우주에 대한 얘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뜬금없어요. 그래서 왜 저럴까 왜 저럴까 그러다가 이제 분열증을 겪는 그 정신증 환자는 사실 상담하기가 참 어려워요.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약물 치료를 하는데 너무 현실성에서 벗어나고 있는 부분을 잡아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돌봐주는 정도지 막 깊이 있게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강박적이고 약간 분열적인 사람들의 그 대화가 좀 되고 이런 사람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뜬금없게도 이 세상을 지각하는 방식이 다 위험하다. 정말. 그렇죠. 위험이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삶의 모든 목표가 자기를 돌보고 안전하게 지키고 그리고 파괴적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조절하는 거가 목표예요. 삶의 온전한 목표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외부의 위험도 있지만 또 자기가 그렇죠? 자기 안에 있는 공격성이 이것도 두려운 거죠. 자기가 예. 자기가 어떻게 이 세상을 파괴할지도 모르는 두려움이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제 아스퍼거 환자인데 이분이 아스퍼거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분열적인 분도 이게 성격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분이 사회적 관계를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집에서 컴퓨터 게임만 하면서 살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관계를 하겠느냐라고 제가 이렇게 자꾸 얘기를 붙이면 이제 그런 얘기를 노상하지는 않지만 또 어떤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지금의 현재 문제를 얘기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 하는 말이 나는 할 수 있는 한 최대치로 부닥치고 싶지 않대요. 예. 갈등 상황을 어떤 식으로든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부닥치고 싶지 않다. 그 위험한 세계에 노출되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직면시키면서 뭐라고 했는지 지금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내가 안 하고 싶다고 해서 그걸 안 할 수도 없고 또 그거를 그저 막연히 피한다고 해서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네가 그거를 자발적으로 하는지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걸 부닥치는지는 다른 문제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벙쪄가지고 오늘은 선생님 참 실하네요 이래요. 그래서 실하다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정말 피하고 싶었던 걸 딱 들킨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피하다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직면할지언정 자기는 스스로 직면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수동적인 것과 능동적인 거에 차이가 뭐겠느냐라고 이제 개입을 했더니 아차 했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분들은 안전에 대해서 또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피해망상도 심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뭘 이 정도가 이 정도는 뭐 껌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작은 어떤 좌절도 이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폭탄이에요. 그래요. 이제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현대적인 분석 쪽에서는 항상 자극의 양을 조절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극이 커지면 이분들은 굉장히 사이카틱한 상태가 바로 드러나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상태, 아직은 분열이 되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굉장히 아슬아슬한 상태에 있는 분들을 돌볼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분들에게 자극이 심해지면 바로 심한 퇴행이 일어나면서 입원해야 될 상황까지 가버릴 수도 있는 거죠. 이 장애의 직접적인 원인은 세찬 정감이다. 이 정감은 신경증 환자의 경우에서는 모두 다른 경우의 정동처럼 분열증적 장애를 일으킨 정감과 비슷하지만 미리 일어난 소외나 고립은 급속히 지나가 버린다. 또한 그 장애를 묘사하기 위해 신경증 환자의 환상이 사용하는
상들의 경우에 따라서 정신분열성 상상과 어느 정도 비슷하게 보이지만 그것들은 정신분열증에 위협적이며 섬뜩한 성질과는 반대로 극화되고 과장된 인상을 준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치료에서 아무런 손상 없이 간과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잠재성 정신병에서의 고립 징후는 이와는 전혀 다르게 평가해야 한다. 여기서 그것들은 위험의 징후를 의미한다. 그 위험성으로 미루어 이 징후를 일찍할수록 좋은 것이다. 그런 징후는 즉각적인 조치를 요청한다. 즉 치료 중단, 개인적 의사소통의 조심스러운 재현, 환경 변화, 다른 치료자의 선택, 무의식적 내용에 들어가는 것, 특히 꿈의 분석을 엄격히 삼가는 일, 그리고 그 밖에 많은 것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치료자로서의 융의 체험이 나오죠. 지금 융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현대 정신분석에 얘기하고 있는 것과 거의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같은 환상이 있지만 환상 중에 정신증적인 섬뜩한 환상과 신경증적인 환상, 신경적인 환상의 경우는 그건 그대로 두어도 괜찮은 이런 환상이라는 얘기예요. 정신분열증의 어떤 환상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위협적이고 섬뜩한 성질이 있는데 이게 신경증 환자에게 수반되는 이런 환상의 경우는 극화되고 과장된 인상을 주지만 그 자체가 인격의 분교를 가져오거나 현실감을 상실시킬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분열증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환상들이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위협적이고 섬뜩한 성질이 드러나는데 이 경우에는 이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실제 위험의 징후라는 얘기, 이분들의 어떤 이분들에게 드러나는 이 환상들은. 그래서 이런 위험의 징후를 이런 위험의 징후가 드러날 때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즉각적인 조치를 여기서는 융이 제시하고 있는 건 개인적인 의사소통에 조심스러운 재현.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하지만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환경의 변화, 환경에서도 위협적인 환경이 사라져야 돼. 위협적인 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 그리고 다른 치료자의 선택, 자기가 다루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치료자를 선택해야 되고 무의식적 내용에 들어가는 것, 특히 꿈의 분석을 엄격히 삼가는 일. 그래서 이분들 함부로 해석해서 큰일 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무의식을 파헤치거나 꿈을 해석을 하다가 오히려 사고 난다는 얘기. 그래서 이분들의 자유현상 시키는 거 아주 위험해요. 뭐든 얘기하세요. 이렇게 했다가 큰 사고 난다. 이게 이런 위험한 환상들이 계속 연결해서 나올 때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교수님 생각이 나는데 이제 저희 병원에 어떤 여자 환자인데 원장님이 이렇게 이제 그 환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은 절대 분석하거나 해석적인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요. 정신증적으로 확 갖다 넘어갔던 사람이라 되게 위험할 수 있다고. 안전장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분들을 일반 신경증 환자처럼 이분들에게 꼬치꼬치 묻거나 해석을 하거나 조언을 하거나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우리가 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우리의 얘기를 가져가는 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같은 얘기를 한다고 해서 내담자마다 똑같이 듣는 게 아니고 내담자가 어떤 입장에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얘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자기를 위하는 유익한 어떤 정보로 받아가기도 하고 어떤 분에게는 아주 친절한 자상한 배려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어떤 분에게는 자기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협박으로 느끼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교수님, 저는 정말 그 부분에서 할 말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정말 초기 환자였는데 진짜 말씀대로였어요. 그러니까 초기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모르죠. 우울증이고 뭐 조금 이렇게 직장 생활 사회성 좀 떨어지고 뭐 이렇게 나왔는데 질문을 하게 되고 일반적인 거를 물었는데 그리고 이제 보통 얘기처럼 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그렇죠. 난 거예요. 예. 아주 그 시달림이 일주일 내내 그 엄마한테 시달리고 막
근데 알고 보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이 정신증 레벨에 들어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분명하죠. 그런 분들은 자극이 많아지면 어떤 내용의 말이건 이분들이 한번 거기에 격동되면 가라앉히기 굉장히 어려워지죠. 예, 맞네요. 그때는 이게 뭐지 했는데 이게 자극의 양이라는 측면에서 보니까 이게 자아가 아주 약하고 금방 이렇게 취약해지는 사람들은 위험하죠. 그러니까 서로 전혀 다른 학파지만 여기서 융이 자기의 50년 경험 속에서 그냥 이런 특별한 기법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럴 때는 이런 게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이 얘기가 임상적으로는 정신분열증을 치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학파마다 다른 이론을 얘기를 하지만 결국 이 위험한 것을 정신분열증을 정신분석적으로 치료한다고 할 때도 이런 위험을 피하면서 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접근 방식, 같은 기법으로 치료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이해를 해야 하죠. 예.